1979년 12.12 군사반란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이 군사반란 자체는 물론이고 이후에 내란 세력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요즘 관심들 많으실 텐데요. 그 사법 처리 과정 직접 취재하기도 한 저희 권영철 대기자와 당시 생생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12.12 군사반란 핵심 주역인 전두환, 노태우 이 두 피고인이 대통령직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사실 사법적으로 단죄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이 사법적인 단죄가 이뤄졌는지 한번 차근차근 풀어가 볼게요. 네, 그 1979년 12월 12일에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군사 반란의 핵심 주역 전두환, 노태우 씨가 대통령직을 이어받았죠. 그러니까 사법적 단죄를 받는 데 한 15년 가까이 15년. 걸렸습니다. 네네. 5.18 광주 학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두환 정권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노태우 정권에까지 빗발치긴 했지만은 사법적 단죄로까지는 이어지진 못했어요. 노태우 정부 때 50 청문회가 열리긴 했습니다만은 6월 항쟁으로 민주화 바람이 거셌지만 야권 분열로 군사 반란의 핵심인 노태우 씨가 13대 대통령이 되면서 12.12 군사 반란과 5.18 이후 벌어진 광주 학살에 대한 진상 규명과 구체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였던 겁니다. 예. 1993년 3당 합당으로 출범하긴 했지만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 학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제기 자체는 군사 정권 시절에도 있긴 했지만 네. 실제 책임 추궁이 이루어진 건 문민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1993년 2월 25일 제14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김영삼 대통령은 5.18 13주년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1980년 5월 강조의 유혈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 희생은 바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의 정부는 강주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는 민주정부입니다. 오늘 이 정부의 뿌리는 군사 정부가 아니라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에 서 있는 민주 정부다 이렇게 확실히 얘기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그 명예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과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억울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위로하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문제는 역사에 맡기고 과감하게 용서하자고 제시를 했거든요. 이 대목도 한번 들어보시죠. 진상규명은 역사를 올바르게 바로잡고 정당한 평가를 받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결코 암울했던 시절의 치욕을 다시 들추어내어 갈등을 재현하거나 누구를 벌하자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잊지는 말되 가감하게 용서함으로써 새롭게 화해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성격 규정은 제대로 했지만 이게 책임자 처벌에서는 한 발 이렇게 물러선 듯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반발이 되게 심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먼저 나선 쪽은 12.12 군사반란 당시에 정성화 육참 총장 등 진압군 쪽입니다. 진압군 쪽 22명이 93년 7월 19일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신군부 핵심 인사 38명을 군 형법상 반란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 고발을 합니다. 서울지검 공안 일부에서 수사에 착수했지만은 이른바 50 실세로 불리던 하나의 출신 신군부들이 해외에 도피하기도 하고 현직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가 길어졌습니다. 예. 93년 7월에 착수한 수사가 이듬해인 94년 10월 말에서야 수사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15개월 정도가 걸렸는데 당시 서울지검 조준웅 1차장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검찰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최선인가 하는 관점에서 위와 같은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회 안정과 국가 발전을 위하여 이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소추 처분을 유예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등 34명은 기소 유예, 박준병 등 4명은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기소 유예라면은 죄는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시 검찰의 수사 결과는 사전 계획하에 실행한 군사 반란 사건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그 증거로 11.6 조서와 직무상 관련이 없는 수도권 부대 주요 지휘관들이 정 총장 연행 문제를 협의한 점, 또 그사 직전에 수경사 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6본 직할 부대장들을 연희동 요정으로 유인한 점, 집단으로 대통령에게 정 총장 연행 재가를 요청한 점 등등을 제시하면서 신군부 측에 군권 장악 의도가 있었다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영화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스토리를 쭉 그 기억을 다 하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12.12 사건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정권 탈취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12.12 사건으로 헌법이나 헌법이 정한 정부 조직 제도 자체가 파괴된 것이 아니고 당시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헌법기관이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에 국헌 교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군사 반란이 맞는데 봐준다? 이거는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군 형법상 최고의 범죄가 군사 반란 아니겠습니까? 예. 군사 반란을 저지른 피고소인들에 대한 기소유예는 법적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반발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할 경우에 재판 과정에서 과거사가 재론되는 등 법적 논쟁이 계속돼서 국론 분열과 대립 양상을 재현함으로써 국력을 소모할 우려가 있는 데다 이들이 이미 50 청문회 등을 통해 국민적 심판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궁색한 논리를 내세우기도 했어요. 12.12 군사 반란에 대한 검찰의 1차 수사는 고소인 측의 항고와 재항고를 고검과 대검에서 기각했고 헌법소원까지 냈지만 헌재에서도 검찰의 기소유예는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끝나는 듯 했습니다. 끝나는 듯 여기서 끝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헌재가 검찰의 기소유예는 정당하다면서도 군사 반란 혐의에 대해 대통령 재임 기간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은 7년, 노태우는 5년의 공소시효가 더 남게 됐고 결국 처벌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네. 예. 여기에 12.12 군사 반란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1994년 5월 13일 정동연 5.18 광주항쟁연합 상임의장 등 5.18 피해자 322명이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군지휘관 35명을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검찰에 또 고소를 합니다. 검찰은 12.12 군사 반란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11월 21일 5.18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를 합니다. 서울지검 공안 일부 검사 10명 전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은 1995년 7월 18일 5.18 관련자들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면죄부를 또 줍니다. 검찰의 논리는 피의자들이 정권 창출 과정에서 취한 5.18 진압 등 일련의 행위는 헌법 질서를 바꾸는 고도의 정치 행위로서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한부환 서울지검 1차장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사법심사가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자 전원에 대하여 내란죄 등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형식 판단 우선 법리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 있잖아요. 네. 굉장히 유명한 이 대사가 이때 나온 겁니까? 당시 검찰의 발표 내용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직접적으로 그런 표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뒤에 통상 차장 검사실에서 백브리핑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 장윤석 공안 1부장이 백브리핑을 하게 되는데 어떤 기자가 그렇다면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단 말이냐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장 부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 장윤석 부장이 나중에는 뭐 검찰국장 하다가 좌천되기도 하지만은 국회의원 3선 의원까지 하죠. 네. 내 입으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은 안 썼지만 형법 이론으로 설명을 했다. 그 당시 발언을 소개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형법책이나 똑같다. 내란죄는 그 성격상 미수죄만 처벌할 수 있고 기수에 이르면은 처벌이 불가능하다. 어느 형법 교과서나 다 그렇게 쓰여 있다면서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 사례를 든 게 이성계의 역성혁명이었습니다. 이성계 역성혁명. 네, 우리 역사에서 고려 장군 이성계가 쿠데타를 해서 조선을 세웠다. 그렇지만 조선 치하에서 이성계를 누가 처벌할 수 있었겠느냐?
라면서 5.18은 내란죄에 해당하고 기수에 이르러서 공소권이 없다. 법률적으로 공소권이 없음 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검찰은 여기에다가 새 정권 출범 과정에서 국민 투표로 국민적 심판을 거쳤기 때문에 사법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판단을 번복하는 것도 부당하다라고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고요. 그 국민 투표가 뭐 적법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이 논리 자체도 어쨌든 성공한 쿠데타 처벌할 수 없다. 참 해괴한데요, 이거? 말이 안 되죠. 사실 검찰의 이 논리는 그 12.12 5.18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의해서 깨집니다. 네. 재판부가 탄핵을 하고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의해 여론은 들끓기 시작합니다. 성공하는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 기름을 부은 격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 학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죠. 야당에서는 5.18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고요. 김영삼 대통령이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이제 사실은 12.12 5.18 사건과는 별개지만은 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발표가 나온 직후에 이른바 비자금 사건이 터집니다. 아, 네. 그게 이제 당시에 그 상도동 실세였던 서석재 총무처 장관이 비자금 전직 대통령 비자금 4천억 설을 흘렸고 네. 검찰이 이것을 수사를 해서 루머다라고 시중 루머라고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정기국회에서 박계동 의원이 구체적으로 노태우 대통령 4천억 비자금설을 폭로를 합니다. 예. 이게 이제 그 기름에 기름을 더 붓는 격이 되는 거죠. 검찰이 제대로 책임 추궁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게 된 거네요.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를 하니까 검찰이 태도를 돌변해서 12.12 5.18 사건에 대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재수사에 돌입합니다. 당시 서울 그 지검장 최완 서울지검장의 발표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부터 12.12 사건과 5.18 사건에 대한 특별수사 본부를 설치하고 그 두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다시 재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시 12.12 사건과 5.18 사건을 결정할 때의 사정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재범을 했거나 또는 개정의 정이 없거나 하는 등으로 해서 다시 조사해서 처벌할. 검찰의 발표는 한마디로 사정 변경이 생겼다는 겁니다. 사정 변경이요. 예. 당시 이제 특별수사팀 표를 잠시 한번 보시죠. 특별수사본부장에는 이종찬 서울지검 3차장 검사가, 주임검사에는 김상희 서울지검 형사 3부장이 지정이 됐습니다.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다음 날 전두환 씨 소환을 통보하고 언론에 공개를 합니다. 그렇지만 전두환 씨는 이에 반발하면서 다음 날 이른바 골목 성명을 발표하고 고향인 합천으로 도피하듯 내려갑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하도와 청산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좌파 운동권의 일관된 주장이자 운동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검찰은 곧바로 2일 밤에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조를 합천으로 급파를 합니다. 12월 3일 새벽 6시 전 씨는 체념한 듯 그 종갓집 골목을 나섰고 검찰은 전 씨를 체포해 안양교도소로 압송합니다. 수갑을 채우지는 않았지만 덩치 큰 경찰관 2명이 그 좌우로 전 대통령을 끼고 앉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불편한 상태에서 300km를 달려서 안양교도소로 가는 과정이 그때 전 TV로 생중계가 됐고 예. 전 세계에 타전이 됐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미 비자금 수수 혐의로 95년 11월에 구속이 된 상태였고요. 이후에는 여러분들 뭐 많이 보셨듯이 이 수용소 복장을 하고 하늘색 복장 입고 재판을 받는 그게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재판으로 이어지기 전에 1995년 12월 19일 광주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에 등에 해당한 특례법안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이 법안은 헌재 사펀 결정을 받고요.
그리고 1995년 12월 21일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황영시, 정호용, 허화평, 이학봉 등 신군부 핵심 16명을 기소합니다. 1996년 8월 26일 1심 선고를 하는데 전두환 사형, 노태우 22년 6월형을 선고를 하죠. 그렇지만 1996년 12월 16일 2심 선고에서 전두환은 무기, 노태우는 17년형으로 감형합니다. 예. 이때 감형할 때 나온 논리가 항장불살이었습니다. 항장불살 이게 무슨 항복한 장수는 살해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를 내세웠는데 이게 나름 이제 당시에 권성 재판장이 그런 논리를 내세웠는데 요거는 뭐 혹시 나중에 뒷담화할 기회가 있으면 상세히 설명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8개월 뒤인 1997년 12월 22일 김영삼 대통령이 국민 대화 명분으로 관련자 모두 특별 사면으로 석방을 합니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 또 여쭙고 싶은 게 네. 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권대 기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8개월 만에 완전히 이제 특별 사면. 그게 이제 그의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이 된 뒤에 사면을 하거든요. 예. 뭐 의논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게서 사실 한 가지 제가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5월 13일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잖아요. 이때는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을 역사에 맡기자 그랬잖아요. 예.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3당 합당으로 신군부 세력과 합세해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랬죠. 곧바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에 나섰더라면은 아마 역풍이 혼란이 있을 수 있었을 있다. 겁니다. 물론 김영삼 대통령 취임 직후에 하나의 하나의 척결에 척결했잖아요. 나서죠. 그러면서 네네. 군부 세력을 이미 잠재우면서 이런 그 자락을 깔아 나갔던 거죠. 이런 과정들이 성공했던 게 아닌가. 사실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죄를 이뤄내고, 근데 검찰의 모습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정권의 당시 검찰은 발광체가 아닌 반사체지 않습니까? 검찰 권력은 발광체가 아닌 반사체다. 예, 권력을 스스로 가지는 게 아니라 지시에 의해서 네. 대통령의 담화에 맞춰서 내라는 맞지만 군사 반란은 맞지만은 불기소 결정을 하고 5.18 내라는 맞지만은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고 네, 이런 네. 것들이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보는 결정들이거든요. 예. 그러다가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니까 곧바로 자기들의 말을 뒤집고 뒤집고 다시 기소하고.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수사에 착수해서 기소하게 되는 이런 예. 과정들을 밟게 되는 거죠. 검찰의 모습이 이제 적나라하게 권력의 이런 사냥개라는 소리를 듣는 게 이제 그때 이런 모습들을 보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지금까지도 반복이 되는 것 같네요. 예, 역사는 근데 어차피 검찰은 권력 수행의 하나의 도구처럼 도구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게 사실은 뭐 검찰의 모습인 게 맞는 겁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컷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